훌륭한 의원의 처방. 한 마을에 기침과 가래가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병에 걸린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의원을 모두 찾아다녔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의원들은 큰 이상이 없다는 말과 함께 침을 놓거나 약을 지어줄 뿐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약을 지어온 며칠 동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하였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기침과 가래가 나고 가슴이 답답해졌답니다. 할머니는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되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훌륭한 의원을 알게 되었지요. 의원님, 그동안 제가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병이 깨끗이 낫지 않으니 어쩌면 좋겠수. 그러자 의원은 할머니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말하였어요. 지금 할머니에게는 어떤 약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아이고, 의원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시오. 할머니는 의원에게 애원했어요. 그러자 의원은 할머니에게 매일 아침 질경이즙을 만들어서 조금씩 마시라고 하였지요. 다음 날 할머니의 며느리가 의원을 몰래 찾아왔어요. 의원님, 저희 어머님의 병이 그렇게 심각하고 위험한 것입니까? 그러자 의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답니다. 지금 할머니에게는 기침이나 가래보다 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큰 문제이지요. 큰 이상이 없는데도 자꾸만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니 병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을 준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원은 자신의 증상에 늘 의심을 품는 할머니의 마음을 눈치채고는 할머니에게 큰 병에 걸린 것처럼 말을 해서 겁을 준 것이었어요. 그래야 할머니가 병을 이겨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테니까요. 그러고는 기침과 가래에 좋은 질경이즙을 먹도록 처방을 내린 것이랍니다. 그 뒤 며느리는 매일 질경이즙을 만들어서 할머니께 드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의 병은 깨끗이 나았답니다. 죄수도 불쌍히 여긴 윤필상. 윤필상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랍니다. 세조 임금 때인 어느 날 윤필상이 형방승지로서 숙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한겨울 날씨는 살을 애는 듯 추웠답니다. 대단한 추위로다. 이렇듯 두툼하게 껴입었는데도 얼음 같은 찬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드는구나. 몸을 움츠리던 윤필상은 불현듯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얼마나 견디기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죄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추위에 얼마나 괴로울꼬. 가벼운 죄인들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석방시켜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죄가 무거운 죄인들에게도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두꺼운 속옷이라도 넣어주면 좋을 터인데. 감옥에 가두는 것은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새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인데 그럴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얼어 죽는다면 얼마나 불쌍한가. 윤필상은 죄수들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불안하기만 하였답니다. 혹시 임금님께서도 지금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나 않을까? 윤필상은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았어요. 임금도 자기처럼 죄수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숙직 당번인
자기를 부르게 될 것이지요. 그런 예감이 들자 윤필상은 불이 나게 서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의 명단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낱낱이 그들의 제목과 형의 정도를 자세히 조사해서 작은 책에 옮겨 쓰기 시작하였답니다. 지금 당장 들라시는 상감마마의 분부이시오. 새벽 무렵 임금이 급히 형방승지를 부른다는 정갈이 왔답니다. 기다리고 있던 윤필상은 미리 적어둔 작은 책을 소매 속에 넣고 서둘러 임금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갔지요. 세조 임금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용상에 앉아 윤필상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윤필상도 마찬가지로 지금껏 잠을 못 이루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마마, 형방승지 윤필상 대령했사옵니다. 오냐, 형방승지는 들으라.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따뜻한 방에서 옷을 껴입고 있어도 추위를 견디기가 어렵다. 하물며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얼마나 춥겠느냐. 이런 추운 날이면 더러는 얼어 죽는 죄수도 있을 것이다. 먼 지방은 안 되겠지만 서울에 있는 죄수들의 명단과 제목을 모조리 적어 올리라. 임금의 분부가 떨어지자마자 윤필상은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명단을 소매 속에서 꺼내었어요. 신이 형방의 일을 맡고 있어 대략 알고 있사옵니다. 여기 가져왔사옵니다. 윤필상은 그 자리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의 숫자는 총 얼마이며 지은 죄는 어떤 것인지 등 죄수들의 형편을 낱낱이 아뢰었답니다. 놀라운지고 그걸 어찌 미리 준비해 왔는고. 세조 임금은 윤필상의 생각이 깊음과 그 치밀함을 크게 칭찬하고 상을 내렸답니다. 그 후 그는 계속 벼슬이 올라 성종때의 영의정에까지 올랐답니다. 3년 걸린 과거길. 옛날에는 양반 상민 차별이 아주 심했답니다. 양반은 일을 안 하고 글 공부만 하여도 땅마직이나 가지고 있으면 배불리 잘 먹고 살고, 백성들은 가진 땅이 없으면 양반 땅을 붙여먹고 살아야 했지요. 그러니 땅 주인에게 매여 살 수밖에요. 어쩌다 땅 주인 양반한테 밉보이기라도 하면 땅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 매여 살아도 보통으로 매여 사는 게 아니었답니다. 어느 마을에 땅마직이나 가진 양반이 살았답니다. 이 사람이 자식 없이 살다가 늙음하게 아들을 턱하니 하나 낳았는데, 돌이 지나기도 전에 웬 스님이 동량을 왔다가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아이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상이요. 이러더란 말이지요. 늙음하게 아들 하나 낳아 금이야 오기야 하는 판에 이런 소리를 들으니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바짝 매달려 물었지요. 어찌하면 화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평생 남한테 원성을 한마디도 안 듣는다면 살아날 방도는 있겠소이다. 이러거든요. 평생 남한테 원망하는 소리 들을 일을 단 한 가지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참 이게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남한테 원성 한마디 안 듣고 사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어찌됐거나 그 뒤로 아이를 조심조심해서 키웠답니다. 아이가 커서 말귀를 알아듣고부터는 그저 앉으나 서나 남의 원성 들을 일을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타일렀지요.
아이도 천성이 착했던지 남한테 썩 잘하였답니다. 싹싹하게 인사도 잘하고 진일 굳은 일 마다 않고 남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말도 조심해서 남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가 없이 잘하였어요. 이렇게 잘 커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지요. 어엿한 선비가 되었답니다. 선비가 돼가지고 이제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갈 판이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조심해서 아무 탈 없이 살았지만 과거를 보러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팔자라는데 이건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 온통 산길이고 고갯길이니 걱정이 안 될 리가 없었지요. 지금까지 남의 원성 들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잘 생각해 보거라.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았답니다. 암만 생각해 보아도 남한테 눈꼽만큼 잘못한 일이 없거든요. 터럭만큼도 원성 들을 일이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이냐? 잘 생각해 보아라. 단 한 가지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과거 보러는 못 갈 것이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도무지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예, 정말로 없습니다. 그럼 되었다. 가거라. 이렇게 해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지요. 덕하니 행장을 꾸려가지고 설레설레 서울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산길도 걷고 고개도 넘으면서 가는데 어느 험한 산길에 접어드니 인가도 없고 주막도 없었지요. 길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풀이고 나무고 자욱하게 우거져 있고 그야말로 정막 강산이었어요. 그런 험한 산길을 터벅터벅 가는데 저 앞에서 시퍼런 불이 번뜩하는 거였어요. 호랑이 눈에서 시퍼런 불이 난다고 그러지요. 이거 호랑이로구나. 간이 콩알만해지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 여태 남한테 원성 들을 일이라고는 한 가지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놓였답니다. 호랑이가 말하자면 산신령인데 어느 산신령이 이렇게 착한 사람을 잡아가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답니다. 호랑이가 앞을 가로막고 턱 서서 말하기를 꼼짝 말거라. 내 여기서 너를 기다렸느니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꼼짝을 않고 서 있었더니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 어서 목숨을 바쳐라. 이런단 말이에요. 지은 죄가 있다니 그만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자기는 암만 생각해도 그런 일이 없는데 말이에요. 도무지 남한테 원성 들 일은 단 한 가지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죽더라도 대체 무슨 죄로 죽는지 알고나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가르쳐나 주십시오. 하였지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더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꾸짖는데 네가 지은 죄를 모른단 말이냐?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너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도 모르겠다라. 네가 5살 때 네 엉덩이를 한번 꼬집었다가 쫓겨난 안악을 설마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지. 이러거든요. 그제서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부모가 모두 친척집에 가게 되어 자기를 이웃집 농사꾼 안악한테 맡긴 일이 있었지요. 그 이웃집이라는 게 제 집 땅을 부쳐먹고 사는 집이었어요. 5살 먹은 어린애니까 철이 있었겠어요.
철이 없으니 아주머니 말을 안 듣고 볼볼거리며 설쳤답니다. 하여 아주머니가 보다 못해 엉덩이를 한번 꼬집어 주었는데 그걸 나중에 부모한테 일러 바쳤단 말이지요. 부모는 남의 집 귀한 자식 엉덩이를 꼬집었다고 화가 나서 그만 그 아낙네가 붙이던 땅을 빼앗아 버렸지요. 제 땅도 없는 농사꾼이 땅을 빼앗기고 무슨 수로 살겠어요. 마을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게 원성 들을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한 일이라도 제가 일러 바치지 않았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터이니 제 탓이지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탁 생각이 났답니다. 저는 여태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터럭만한 잘못도 없다고 여기고 살았으니 참 죽을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알고 보니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죽음 마땅합니다. 이러면서 호랑이더러 잡아먹으라고 목을 쑥 빼고 기다렸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들지를 않더래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더니 제 잘못을 알고 비는 사람을 차마 어쩌지 못하겠구나.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고개를 넘으면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바로 그때 쫓겨난 아낙네 집이니라.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머슴을 살면서 그 집을 부자로 만들고 나면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어디론가 바람같이 사라져버렸지요. 그렇게 목숨을 건지고 고개를 넘어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외딴 집이 하나 있더래요. 그곳에 눌러 살면서 3년 동안 머슴 노릇을 하였답니다. 3년 동안 사경 한 푼 안 받고 억척같이 일해서 그 집을 부자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호랑이가 다시 썩 나타나서는 이제 됐으니 갈 길을 가거라 하더래요. 그래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을 다시 가게 되었답니다. 과거 보러 가는 길이 3년이나 걸린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과거에 급제하여 원님이 되었답니다. 원님이 되어서도 백성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였는데 하도 일을 잘하니 백성들이 상머슴 원님이라고 불렀지요. 그것이 다 3년 동안 머슴살이한 덕분이요. 호랑이 덕분이었답니다. 지나치게 성품이 강직해서. 송명흠은 영조 때의 유명한 학자랍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써 채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나 아버지를 따라 어지러운 당파 싸움을 피해서 옥천 도곡 등지로 옮겨 살았지요. 구 학행이 뛰어나서 추천을 받아 공릉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이어 사원부 지평, 장령 등의 벼슬을 내렸으나 받지 않았답니다. 영조 30년에 임금은 특별히 송명흠에게 서연관의 벼슬을 내리고 불러 올리려고 하였으나 그는 끝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답니다. 이듬해 부득이하게 옥과 현감으로 취임한 송명흠은 때마다 나라에 큰 흉년이 들자 고을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치적을 올렸지요.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것을 핑계로 또 벼슬을 내놓고 집에 들어앉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영조는 계속 여러 벼슬을 내려 일을 시키려 했으나 그는 모두 사양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지요. 그때 대궐에서 사도세자의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영조는 세자를 죽일 결심을 한 후 법도에 따라 3품 이상의 대신들과 이름 있는 제야의 학자들을 불러들여
이 일을 의논하였지요. 손명음도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참석했답니다. 그러나 영조의 결심이 워낙 확고한지라 어느 누구도 바른 말을 아뢰지 못하였어요. 그때 송명음이 입을 열었지요. 전하, 폭군으로 만대의 지탄을 받고 있는 여러 왕들도 차마 자식을 죽이는 악행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전하께서 그리하시려 하옵니까?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영조는 이 말을 듣자 노발대발하여 송명음을 내보내고 선정관에게 자기 칼을 내주며 명령하였어요. 너는 저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곧장 제 집으로 가지 않고 도중에 딴 집으로 들어가거든. 그 즉시 그 집 주인과 손명음의 목을 베어 오너라. 그러나 혹 곧장 제 집으로 들어가거든 너 역시 따라 들어가서 왕명으로 형을 집행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거라. 그가 원망하는 말 없이 형을 받들려 하거든 살려주고 조금이라도 변명을 늘어놓거든 당장 그 목을 베어 오렸다. 선정관은 칼을 든 채 멀찍이 거리를 두고 송명음의 뒤를 따라갔답니다. 송명음은 대궐을 나오면서 이미 자기가 죽을 것을 직감하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왕명이 도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안 있어 선전관이 들이닥쳐 어명을 전달하였지요. 죄인 송명음은 어서 나와 참형을 받으렸다. 송명음이 순순히 마당으로 나와 응하자 선전관이 물었답니다. 마지막 할 말은 없느냐? 그는 담담한 태도로 말하였지요. 없소. 전하께서 죽음을 내리시는데 신하된 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소. 어서 집행하시오. 송명음은 거적에 꿇어앉아 죽기를 청했답니다. 선전관은 그 모습을 보더니 그만 일어나라고 일렀지요. 왜 일어나라 하시오? 전하께서 당부하시기를 만일 변명 없이 죽기를 정한다면 베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송명음은 선전관의 말을 듣자 몹시 못마땅하다는 듯이 이맛살을 찌푸렸어요. 이것은 임금이 신하를 농락하는 일이 됩니다. 예로부터 아무리 군왕이라도 신하를 농락해서는 안 되며 왕명은 더욱이 지엄하여 한 번 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 어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명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서 내 목을 쳐서 지엄한 왕명을 집행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선전관이 그냥 돌아가 버리자 송명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상소문을 썼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는 없는 일이며 신하를 농락해서도 아니 되옵니다. 영조는 이 상소를 받아보고 화를 내는 대신 참으로 충직한 신하로다 하고 벌을 내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받아들여 사도세자를 용서하지는 않았지요. 만년의 송명음은 찬선 벼슬에 올라 경영관을 겸임하였어요. 임금에게 논어를 강의했는데 본성이 강직한 탓에 참지 못하고 칼날 같은 지적을 하다가 또다시 영조의 눈밖에 나게 되어 끝내 파면되고 말았답니다. 멧돼지와 개구리의 달리기 시합. 숲속에 사는 멧돼지가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가는데 발 밑에서 작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니, 눈도 없나? 누가 예의도 없이 남의 발을 밟고 그래? 멧돼지가 멈춰서서 발 밑을 살펴보니 조그만 개구리였어요. 멧돼지는 코웃음을 치며 말하였지요. 에게, 개구리잖아. 그렇게 꾸물거리니까 밟힐 수밖에 없지.
그 말을 듣고 개구리가 발끈 화를 내었어요. 아니, 뭐라고? 꾸물거린다고? 그럼 너는 뭐 빠른 줄 아느냐? 그럼 빠르고 말고 아무렴 너 같은 개구리에 비할까? 어이가 없어진 멧돼지가 비싯 웃으며 대답하였어요. 그럼 진짜로 누가 더 빠른지 내기해볼까? 개구리의 말에 멧돼지는 비웃으며 대답하였어요. 조그만 게 까불고 있구나. 날짜만 잡아라. 언제라도 상대해주마. 그러나 나를 이길 꿈은 아예 꾸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너무나 무시를 당해 분을 이기지 못한 개구리가 말을 맞받았어요. 천만에 오히려 지는 건 너일걸. 내일 아침에 해가 뜰 때 달리긴 내기를 하자. 숲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가로질러서 달리는 거다. 알았지? 이튿날 새벽 일찍 일어난 개구리는 숲속의 다른 개구리 친구들을 불러 의논을 하였답니다. 도저히 억울해서 못 참겠어. 우리처럼 작은 동물을 무시하는 건방진 멧돼지를 꼭 이기고 싶어.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도와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개구리들은 머리를 맞대고 소곤소곤 무엇인가를 약속하였어요. 해가 뜨자마자 경주가 시작되었답니다. 한참을 개구리보다 앞서서 달려가던 멧돼지는 개구리가 어디쯤 따라오는지 궁금해졌어요. 그 맹랑한 개구리는 어디쯤 왔을까? 그래서 큰 소리로 개구리를 불러보았지요. 개구리야, 어디 있느냐? 그러자 웬걸 저 앞쪽 풀숲에서 개구리가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뭘 꾸물거려? 난 벌써 여기에 있지. 멧돼지는 깜짝 놀랐답니다. 분명히 개구리보다 앞서서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아니, 개구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잖아. 멧돼지는 한참을 달리다가 다시 불러보았지요. 개구리야,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번에도 저만큼 앞쪽 풀숲에서 개구리가 고개를 쑥 내밀고 대답하였어요. 나는 벌써 여기에 왔다. 멧돼지의 얼굴빛이 변하였지요. 어랍쇼, 이거 야단났네. 놀란 멧돼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힘껏 달렸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가 다시 불러보았어요. 개구리야, 어디 있느냐? 야호, 바로 여기야. 이번에는 훨씬 더 앞쪽 풀숲에서 소리가 들렸답니다. 에고, 큰 망신만 당하겠네. 뜻밖의 빠른 상대인걸. 멧돼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답니다. 멧돼지가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지점에 왔을 때였어요. 어느 틈엔지 개구리가 먼저 도착해서 톡 튀어나오며 외쳤지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란다. 자, 멧돼지야 어떠냐? 멧돼지는 부끄러운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답니다. 동물들의 나이 자랑. 호랑이가 뻐끔뻐끔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랍니다. 어느 깊은 숲속에서 동물들이 잔치를 벌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맛있는 음식이 하나둘 나오자 동물들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야단 법석을 떨었지요. 내가 이 자리에 앉을 거야. 무슨 소리야? 이 자리는 내가 아까부터 앉으려고 했어. 한동안 옥신각신하던 모습을 지켜보던 염소가 이럴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순서에 따라 자리를 앉는 게 어떻겠나.
내가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터이니 나이 자랑을 해보게나 하고 말했어요. 그 말에 동물들은 좋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먼저 노루가 나이 자랑을 했답니다. 에헴, 나는 이 세상이 처음 생길 때에 하늘에다가 해와 달을 달았지. 그러자 여우가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노루의 말이 맞아. 그런데 노루야, 한번 잘 생각해보렴. 네가 하늘에다 해와 달을 박을 때 타고 올라갔던 사다리를 기억하느냐? 그 사다리를 만든 나무는 3,000년이나 된 건데 그 나무를 심은 게 바로 나거든. 여우의 말에 노루는 기가 죽어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동물들이 나이 자랑을 했지만 여우의 나이를 따르지 못했답니다. 마지막으로 두꺼비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두꺼비는 차례가 되었는데도 말은 하지 않고 꺼이꺼이 울기만 하는 거였어요. 두꺼비야, 어서 나이 자랑을 해보려무나. 네가 말을 하지 않으면 가장 높은 자리는 여우 차지가 된단다. 하고 염소가 재촉했어요. 마침내 두꺼비가 울음을 그치고 말문을 열었어요. 일찍이 내게는 아들, 딸과 손자 여럿이 있었는데 타고난 발자가 사나워 모두 저 세상으로 보냈단다. 노루가 해와 달을 하늘에 받고 노루가 타고 올라간 사다리는 여우가 심은 나무란 것도 맞는 말이야. 하고 두꺼비가 또다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여우에게 빼앗기는 게 분해서 우는 거니? 하고 주위에 모여있던 동물들이 물었어요. 그게 아니야. 사실은 내 귀여운 막내 손자 녀석이 생각이 나서 우는 거야. 막내 손자라니? 모여있던 동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다리를 만든 그 나무를 심은 여우가 바로 내 막내 손자의 친구거든. 여우를 보고 있자니 내 귀여운 막내 손자 녀석이 생각나는 거야. 그 녀석이 살아있으면 지금쯤 이 여우와 뛰어놀 수 있었을 텐데. 두꺼비의 말을 듣고 난 여우는 마치 뒤통수라도 얻어맞은 듯 했답니다. 잠시 후 염소가 앞으로 나서며 판결을 내렸어요. 잔치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두꺼비가 앉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두꺼비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답니다. 거창, 대바지, 감투. 경남 거창군 상남면 대바지 뒤편 북쪽으로 해발 520m의 산이 있는데 이 산을 감투봉이라고 부른답니다. 옛날 대바지에서 생산되는 무맛은 천하 일품이었지요. 대바지 무가 궁중에 진상되어 임금님의 수라상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고관 대작들의 집에서 잔치 음식으로 대바지 무를 구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곳에 부임해 오는 원은 꼭 대바지 무를 먼저 맛본다고 하지요. 새로 거창에 부임해 온 원님이 대바지 무맛이 일품이라는 말을 들어왔는지라 부임하자마자 이방을 불러 재촉하였어요. 대바지 무맛이 일품이라고 소문이 났으니 내가 그 무맛을 보려고 한다. 그러니 빨리 가서 대바지 무를 구해가지고 오너라. 분부를 받은 이방은 아전을 시켜 대바지 무를 구해 오도록 지시하였어요. 이 아전은 아무 곳에나 흔하게 있는 물을 두고 그까진 물을 구하기 위해 대바지까지 가려면
길도 멀고 다리도 아파서 꾀를 내었지요. 중간쯤 가다가 무덤실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대바지 무라고 원님에게 드렸답니다. 원님은 대바지 무맛에 대한 기대가 컸던지라 깎아 바치는 물을 살펴보지도 않고 한 입 덥석 씹었지요. 그러나 원님은 갑자기 오만상을 찌푸리더니 입안에 있던 물을 뱉어버렸어요. 그 무는 너무나 맵고 단단하여 약이 오른 고추를 씹는 것과 같았답니다. 원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전을 불러 따져 물었어요. 이것이 진짜 대바지 무더냐? 아전이 게으름을 피워 원을 속였으니 그 죄가 보통이 아니었답니다. 아전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초지종을 솔직하게 아뢰었어요. 그래도 대바지 무맛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원님은 아전에게 진짜 대바지 무를 구해오면 자신을 속인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관대하게 말하였어요. 아전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땀 닦을 겨를도 없이 날아가듯이 빨리 달려갔답니다. 그는 진짜 대바지 물을 구해가지고 와서 원님에게 드렸어요. 그것을 먹어본 원님은 과연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무맛이 좋다고 난리법석이었지요. 원님은 그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전에게 대바지에 감투를 내릴 만한 것이 없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나 그 고장은 들과 산뿐이라서 감투를 내릴 만한 곳이 없다고 아전은 말하였지요. 원님은 산에라도 감투를 내리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대바지에 있는 산을 감투봉이라고 부른답니다. 꽃섬 이야기. 함경남도에 가면 인물 잘난 사람이 많이 난다고 해서 꽃섬이라고 불리는 섬이 있답니다. 신선 나라에 간들 저만큼 아름다운 섬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마다 섬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말들이었지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옥황상제 자신까지도 탐복을 하는 아름다운 섬이었답니다. 내가 만든 작품 중에서도 걸작이지. 옥황상제의 따님인 선녀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지구촌을 내려다보면서 감탄하기를 마지 않았어요. 저 꽃섬 구경을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한이 없겠는데. 선녀는 한날 한시도 꽃섬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아버지, 저에게 딱 하나 소원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옷이고 음식이고 침대고 배물이고 좋은 것만 골라서 너를 위해 안 해준 것이 없는데 대체 무슨 소원이 남아있단 말이더냐? 저 땅나라 바다 가운데에 있는 꽃섬 구경을 한 번만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어요. 아니 얘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다른 소원은 모두 들어주어도 그 청만은 들어줄 수가 없구나. 첫째는 너무 멀어 갈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다. 그래서 선녀는 항상 수심 속에서 나를 보내다가 어느 날 아버지인 옥황상제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이런 결심을 하였답니다. 그래, 아버지가 주무시는 지금 내가 아버지 몰래 저 땅으로 내려가 봐야겠어. 선녀는 급히 마구간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는 8마리의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서 급기야는 꽃섬으로 내려갔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동그랗게 솟아있는 꽃섬은 꼭 장난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예뻤지요. 정말 사랑스러운 섬이로구나. 선녀는 꽃섬으로 내려온 일이
정말로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마침 봄철이라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고 여러 종류의 물새들이 울고 있는 것도 즐거웠지만 유리알같이 맑은 바닷물은 한층 더 선녀의 마음을 꿰었지요. 그래, 이렇게 맑은 물을 보고서 내가 가만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 선녀는 옷을 벗고서 물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지금까지 욕실에서만 목욕을 해오던 선녀는 더 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았지요. 마침 이때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 사나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용왕의 아들이었어요. 용왕의 아들은 지금까지 용궁에 있는 시녀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보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었지만 목욕을 하고 있는 낯선 여자 앞에 바로 나설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망설이며 애만 태우다 집으로 돌아와 버린 용왕의 아들은 잠을 자면서도 생각은 온통 그 선녀에게만 쏠려 있었어요. 고민하던 용왕의 아들은 아무래도 아버지께 상의를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정하고는 다음날 아버지인 용왕의 앞에 나갔어요. 아바마마. 그래, 아들아, 무슨 일이더냐? 벼랑간 당돌한 청이옵니다만 저도 이제 결혼을 해야 할까 싶습니다. 결혼을 해야겠다고? 허허허, 그래, 봐둔 색시감이라도 있는 것이냐? 저도 이 바다를 다스리고 있는 용왕국의 자손인데 결혼을 한다 해도 보통 농사짓고 고기 잡고 하는 백성의 딸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겠지요. 물론이지. 왕실은 왕실끼리 맺고 백성은 백성끼리 맺는 거니 함부로 신부를 구할 수는 없는 일이지. 그래서 저는 마음에 정한 바가 있사옵니다. 옥황상제님의 따님하고 짝이 됐으면 합니다. 용왕은 두 눈을 크게 뜨면서 놀랐어요. 아니, 네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옥황상제는 천상 세계를 주재하고 계시는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시다. 이 지상에서 바다 하나만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감히 혼인을 청할 위치가 아닌 것이야. 그렇지만 아바마마, 지금 그 옥황상제님의 따님이 우리 꽃섬에 내려와 있답니다.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어제 저 해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옷과 얼굴을 보아서 그가 옥황상제 따님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결혼 주선을 해주마.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구나. 무엇이옵니까, 아바마마? 땅을 맡아 다스리는 지신이 있단 말이지. 그 지신놈의 심술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터이니 네가 선녀와 짝이 되었단 말을 들으면 어떤 방해를 하려 들지 그게 걱정이란 말이다. 그러나 선녀에게만 마음이 가 있는 용왕의 아들로서는 나중일 같은 건 생각할 여지가 없었지요. 그날로 용왕의 아들은 물에서 나와 꽃섬으로 갔답니다. 그날따라 일기가 더 화창한 탓에 꽃들은 다른 날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새들은 더 즐겁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선녀는 꽃밭 속에 앉아 먼 동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조심조심 걸어간 용왕의 아들은 선녀의 뒤로 가 가만히 선녀를 불렀답니다. 선녀님, 에그머니나? 생각지도 않고 있던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선녀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선녀님, 저는 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용왕님의 아들입니다. 비로소 안심을 한 선녀는 용왕의 아들이 옆에 와서 앉도록 자리를 옮겨주었어요. 용왕님의 아드님, 천상에서 많이 듣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실은 어제 이 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선녀님을 보고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저도 지금 왕자님을 만나 뵈니까 오래전부터 알고 온 사람같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게 천생의 인연이라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저는 선녀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부터 얼굴도 모르고 음성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언젠가 한 번은 꼭 만나지겠거니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쩌면 서로가 다 그랬을까. 저도 항상 내가 언젠가 한 번은 땅나라에 내려가 보고 그곳에 있는 용왕님의 아드님을 만나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이야기하고 보니 주위에 많은 양들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지요. 얼마나 그 빛깔들이 흰지 꼭 눈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인형들 같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용왕의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서 놀랐답니다.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이런 많은 양들이?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천상에서 보내주신 선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부부가 된 선녀와 용왕의 아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서 기르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좋은 일엔 마가 든다는 속담 그대로 이 부부의 행복을 시기에 방해를 시작하는 자가 있었지요. 용왕이 염려했던 대로 땅을 맡아 다스리고 있는 지신이 이들을 질투해 해칠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었어요. 두고 보라고. 영왕의 아들을 죽이고 선녀를 내 아내로 빼앗아 올 테니. 어느 날 꽃섬으로 몰래 들어간 지신은 그들이 집을 짓고 사는 주위에다가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도망쳐 나왔어요. 심술 뿐 아니라 조화를 부리는데도 남다른 재주가 있는 지신은 그들을 가시 울타리로 꼼짝 못하도록 가두어 두려고 한 것이지요. 과연 순식간에 가시나무는 숲으로 자라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갈 수도 없게 했고 지게를 지고 뗄나무를 하러 나갈 수도 없게 하였답니다. 모든 것이 난관에 빠져 있을 때 혼자서 좋아하고 있는 것은 지신이었어요. 하하, 내 놈들이 별 수가 있겠느냐?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나왔다가 가시에 찔린 용왕의 아들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집으로 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보, 나를 빨리 자리에 눕혀주시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선녀는 엉엉 울면서 왕자를 자리에 눕히고 간호를 해주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으로 끝내 죽고 말았지요. 선녀와 두 아들, 딸이 왕자를 흔들면서 몹시 슬퍼했지만 한번 숨을 거둔 왕자는 다시 살아날 길이 없었답니다. 그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용왕과 옥황 상제가 합동으로 지신을 벌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지신이 혼자 남아있는 선녀를 빼앗기 위해 배를 저어 꽃섬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바람으로 배를 뒤엎을 듯하면서 호통을 쳤지요. 이 지신 놈아,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답니다. 이 간악한 지신 놈아, 내 죄를 네가 알고 있느냐? 지신도 배가 엎어지려는 위기에 처하자 별 도리가 없어 살려달라고 애원했답니다. 아이고 상제님, 제가 어쩌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십시오.
이놈이 남을 해쳐놓고 이제 와서 용서라니. 바람뿐 아니라 비가 퍼붓고 벼락이 치고 하는 바람에 지신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고통을 당해 마침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지신을 벌한 옥황상제는 8필의 백마와 수레를 내려보내 선녀를 천상으로 불러올리고 두 아들은 섬의 임자가 되어 섬을 다스리도록 남겨두었어요. 꽃섬. 이래서 훗날 이 섬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두 아이를 닮아 모두가 얼굴이 아름다웠던 것이라고 지금까지 전해온답니다. 수달의 금강산 구경. 수달은 나서 자란 곳이 바닷가이며 바닷가를 떠나서 그 어디에도 가본 일이 없었답니다.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에 푸른 물결 출렁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맛있는 물고기며 조개, 새우, 물새를 잡아먹고 사는 바닷가의 나날이 제일 즐겁다고 생각하던 수달은 금강산이 천하의 절경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수달은 금강산 구경을 어떻게 해서라도 꼭 가리라고 마음먹고 부지런히 일을 하였지요. 그렇게 벼르면서 몇 해가 잘 지나갔답니다. 어느 해 선들바람이 불어오고 푸르청청 맑게 개인 가을날 마침내 금강산 구경을 떠났어요. 그는 먼저 해금강부터 돌아보고 나서 남강의 북쪽 지류를 따라 외금강골을 타고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골짜기가 깊어짐에 따라 기기묘묘하게 생긴 바윗돌로 이루어진 산세는 그 경치가 더욱 기묘한데 곳곳에 폭포를 이루며 흘러내리는 시냇물은 구슬이 부서져 흐르는가 싶게 맑고 아름다웠지요. 구룡년에 이른 수달은 아득한 반공중에서 내리찢는 구룡폭포의 웅장한 모습에 취해버렸어요. 물은 그저 바다에만 있고 그 성난 울부짖음 소리와 아름다움도 오직 바다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구룡폭포에서 울리는 소리는 파도 소리보다 더 웅심 깊고 굉장하게 느껴졌답니다. 또한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목욕을 한다는 팔담의 빛이 같은 물빛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수달은 발길을 옮길 때마다 절경에 취하여 한동안씩 걸음을 멈추고 서 있곤 하였지요. 그리하여 차라리 바닷가를 버리고 이 금강산 속에 들어와 살고 싶은 생각이 부쩍 솟기도 하였답니다. 그가 팔담을 지나 비로봉 오름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앞에서 어흥 하는 귀에 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깜짝 놀란 수달이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누런 바탕에 검은 줄이 얼룩얼룩한 집채만한 짐승이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수달은 처음 보기는 하나 그것이 이야기에서 들은 산중의 왕 호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답니다. 이거 큰일인데 금강산 구경을 왔다가 호랑이 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수달의 가슴을 쳤답니다. 그러나 그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돼 라는 말을 생각하고 마음만은 단단히 도사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호랑이는 수달을 처음 보는 만큼 섣불리 대들지 못하고 은근히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여기서 수달은 그럴듯한 꾀로 호랑이를 물리쳐야겠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는 위엄을 차리고 호령하였어요. 이놈, 네가 호랑이지? 그래, 어쨌단 말이냐? 호랑이는 조망만한 놈한테서 이놈 저놈 소리를 듣고는 약이 올랐으나 너무나 당돌한 수작에 그만 기가 질려 되물었지요.
마침 잘 만났구나. 나는 동해 용궁성에 사는 수달공이다. 수달은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고는 다음과 같이 내리 엮었답니다. 우리 용왕께서 용상에 깔 호랑이 가죽을 구하려고 애쓰던 차에 이번 금강산 신령님과 약조가 되어 그 가죽 한 벌을 받기로 하고 내가 찾으러 왔더니 신령님께서 벌써 아시고 너를 나한테로 보냈구나. 마침 잘 되었다. 아니 뭐 내 가죽을? 난 신령은커녕 그 그림자도 못 봤는데 보내긴 누가 보내? 호랑이는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지요. 이 괘씸한 놈 말버릇 보게. 거룩하신 신령님이 너 따위 눈에 보일 턱이 있느냐? 네가 이리로 내려올 마음이 생겼을 땐 벌써 신령님이 너를 시켜 내게로 보낸 것이다. 잔말 말고 어서 앞서거라. 그러자 호랑이는 등골에서 식은 땀이 흘렀답니다. 이거 멋 모르고 내려왔더니 그게 정말 산신령이 시킨 탓인지도 모르겠군. 에라 모르겠다. 내 빼고 보자. 저놈은 다리가 꼭 오소리 다리 같은 게 나를 따라오진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 호랑이는 꼬리를 빳빳이 세우고 주랭랑을 놓았답니다. 뒤에서 수달은 이놈 섞어라 하고 연방 소리를 질러대었어요. 그 소리에 호랑이는 더욱 기를 쓰고 달렸지요. 호랑이가 헐떡거리며 언덕 위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저쪽 바위 위에서 흰 토끼 한 마리가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다가 호랑이가 앞에 오자 겨우 웃음을 참고는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불러 세웠어요. 얘야, 너와 얘기할 겨를이 없다. 호랑이는 숨이 하늘에 닿아 그냥 달려가려 하였답니다. 아니 아저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저씨는 고까지 수달놈한테 속아요. 아이고, 내가 다 분하네. 고놈의 고기가 얼마나 맛이 있는데 그래요. 아니, 그 용궁의 사신을 함부로. 호랑이는 엉거주춤하였지요. 사신은 무슨 놈의 사신? 고놈은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미물인데요. 그렇다고? 호랑이는 미덥지 않다는 듯 되물었어요. 자, 어서 다시 내려가서 점심 욕이나 하세요. 아저씨는 몸집만 컸지 담이라곤 콩알만도 못하군요. 그래도 호랑이는 선뜻 발걸음을 내디디지 못하고 주춤거렸지요. 아이고 참 아저씨도. 그럼 나랑 같이 갑시다. 호랑이는 그제야 토끼들을 어슬렁어슬렁 따라 나섰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토끼가 놀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의 꼬리와 자기 꼬리를 맞매어 놓았지요. 토끼가 급한 모퉁이에서 혼자 내빼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답니다. 한편 호랑이를 쫓아보낸 수달은 마음을 놓고 산 구경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토끼를 앞세우고 오는 호랑이를 보고 다시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저 토끼놈이 나의 개교를 넘겨짚고 호랑이를 죽여가지고 오는 게 틀림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수달은 당황해하는 빛을 안 보이고 새로운 개교를 꾸며내었어요. 그는 토끼가 가까이 오자 이렇게 호령했어요. 오호라, 토끼로구나. 용왕님의 병에 내 놈의 간을 약으로 쓰려고 데리러 나온 자라님을 속이고 도망을 쳤다지. 나는 못 속인다.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토끼에게 부쩍 의심이 갔답니다. 이거 그런 죄가 있어서 혼자 못 오겠으니까 나를 속여서 데리고 온 것인가? 그러나 토끼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내까지 놈의 야근 수에 넘어갈 줄 아느냐? 호랑이 아저씨, 얼른 저놈을 덮치세요. 토끼는 호랑이를 부추겼어요. 그러자 수달은 더욱 노해서 소리쳤지요. 이 간사한 토끼놈아, 니놈이 잘한 님을 속이고 도망을 친 죄를 호랑이 한 마리로 꿈때려 하느냐? 이놈, 이번엔 니놈도 도망을 못 친다. 냉큼 두 놈 다 앞장서거라.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정말 토끼한테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화다닥 도망치기 시작하였지요. 그 바람에 꼬리를 만맨 토끼도 끌려갔어요. 호랑이는 급한 나머지 가시 덤부리고 나무 숲이고를 가리지 않고 막 달렸답니다. 토끼는 호랑이에게 마구 끌려가다가 어느 바위 틈에 끼는 바람에 꼬리 밑둥이 뭉턱 끊어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호랑이와 토끼를 쫓아버린 수달은 내금강 구경까지 잘 하고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 고향을 지키며 살았답니다. 이때부터 토끼 꼬리는 범의 꼬리에 맞물려 끊어져서 짧게 되었다고 한답니다. 머슴에게 속은 구서방. 옛날 강원도 삼척 당절이라는 마을에 이호진이라는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집에는 15살 난 머슴이 있었지요. 이 머슴은 어찌나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이 집이 부자라는 것보다 거짓말 잘하는 머슴이 산다는 게 더 유명했지요. 어느 날 같은 마을에 사는 구서방이 아침 일찍 동쪽 둑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이 호진의 집에 사는 머슴을 만났답니다. 옳지. 이놈에게 거짓말을 한번 시켜볼까? 아무리 잘 속인다 해도 나를 속일 수야 있을라고. 이렇게 생각한 구서방은 머슴을 불러 세웠어요. 이 호진집 머슴 맞지? 거짓말 좀 해보거라. 저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머슴은 딱 잡아댔어요. 잘한다고 하던데 마음 놓고 해보라니까. 거짓말 같은 건 못합니다. 저는 일이 바빠서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자 구서방은 머슴이 찐 오줌 장군 지게를 꼭 잡고 말했어요. 거짓말을 안 하면 못 간다. 이놈아, 뭐가 그리 바쁘냐? 오줌을 얼른 보리밭에 뿌려주고 나서 산에 꿀 따러 가야 합니다. 산에 꿀이라? 옳지, 이놈을 따라가 꿀이나 따와야겠군. 마음속으로 좋아하며 머슴에게 물었어요. 나도 좀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시면 아침 잡수시고 초롱 하나 들고 빨리 이곳으로 오십시오. 구서방은 집으로 뛰어가서 아침을 먹고 초롱을 들고 머슴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산을 기어 올라가는데 구서방은 도저히 머슴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꿀을 딸 욕심으로 이를 악물고 따라갔지요. 머슴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척하고 마을로 내려와서 구서방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그는 숨 넘어가는 소리로 외쳤지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저씨가 저랑 꿀을 따러 가셨다가 벌들에게 쏘여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놈의 첨지, 무슨 놈의 꿀을 따러 간다고. 못 살겠네, 못 살겠어. 아들아, 며느라가야, 딸아, 가자꾸나. 구서방의 부인은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머슴은 구서방 식구들보다 더 빨리 산에 올랐지요. 구서방은 산을 뒤져도 벌집은커녕 벌 한 마리도 보지 못하자 속은 걸 알고는 내려오다가 머슴을 만났어요.
구서방이 호통을 쳤지요. 너 이놈 어디 갔다 오느냐? 아이고 아저씨, 아무 말씀도 마십시오. 산꼭대기 올라갔다가 마을에 불이 나 내려가 봤더니 글쎄 아저씨네 집이 아니겠어요. 구서방이 깜짝 놀라서 정신없이 산을 내려오는데 식구들이 우르르 올라오고 있었어요. 영감, 벌들에게 쏘였다더니 어찌 되었소? 그나저나 집에 불이 났다는데 어떡하고 온 거요? 집에 불이 나다니요. 머슴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지요. 구서방은 머슴이 괘씸했으나 거짓말을 해보라고 했으니 어쩌지 못하고 속만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돌로 만든 배. 옛날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님이 계셨답니다. 항상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하는 어진 임금님이셨지요. 그런데 임금님께 큰 걱정이 생겼답니다. 얼마 전 임금님은 이웃나라 중국의 왕과 지혜를 겨루어 보기로 했지요. 먼저 중국의 왕이 임금님께 풀어야 할 문제를 보내왔는데 그 문제라는 것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지요. 중국의 왕이 보낸 문제는 이런 것이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배를 만들어 주시오. 일반 배는 나무로 만들지만 나무는 쉽게 썩고 부서질 수가 있으니 돌로 배를 만들어 보내주시오. 문제가 적힌 편지를 읽고 난 임금님은 고민에 빠졌지요. 임금님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신하들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세상에 이런 이상한 문제도 다 있느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옵니다. 돌로 배를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배를 만들었다 해도 어떻게 바다에 띄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하옵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이옵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으냐? 돌배를 만들어 보내지 못하면 지혜를 겨루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지게 되지 않느냐? 나라의 체면이 걸린 문제이니 큰일이구나. 만약 돌배를 만들어 보내지 않으면 중국은 그것을 핑계로 분명히 우리나라에 무언가를 요구해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러 풀 수 없는 문제를 적어보낸 것입니다. 한 신하가 임금님께 아뢰었어요. 그러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임금님과 신하들은 며칠 낮 며칠 밤을 고민했지만 뾰족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임금님과 신하들은 매일 회의를 했지만 한숨만 늘어날 뿐이었지요. 이제 중국에 문제를 풀어보내기로 약속한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님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문제에 대한 소문은 곧 온 나라로 퍼져나갔어요. 백성들도 모이기만 하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했지요. 도대체 누가 돌배를 만들어 보낼 수 있겠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지.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혜 겨루기 위해서 지게 되는 거잖아. 큰일이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이 또 무언가를 요구해 올 텐데 어쩌면 좋아. 그동안 중국의 어이없는 요구로 인해 고생을 해온 백성들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을 했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대궐 앞에 나타났어요. 저를
임금님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중국이 낸 문제를 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녀는 대궐 앞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당당히 말하였어요. 이 녀석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렇잖아도 임금님께선 돌배 문제로 골치가 아프신데 어디서 장난을 치는 게야? 당장 옥에 가두기 전에 물러가거라. 철없는 아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한 군사들은 소년에게 호통을 쳤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온 나라 백성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그런 장난을 치겠습니까? 정말 해결 방법을 알고 있으니 임금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소녀는 아주 진지하게 말했답니다. 군사들은 하는 수 없이 소년을 임금님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 네가 문제를 풀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 임금님은 어린 소년을 미심쩍은 눈길로 쳐다보며 물었답니다. 예, 임금님. 그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소년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간단한 문제라고? 돌로 배를 만들어서 보내는 일이 간단하다는 말이냐? 어차피 그 문제는 지혜를 겨루기 위해 보낸 문제입니다. 그러니 문제의 답도 마찬가지로 지혜로 풀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소년의 말을 듣고 난 임금님은 당돌하면서도 똑똑한 소년의 모습에 믿음이 생겼어요. 소년이 어떤 해결 방법을 말할지 몹시 궁금해졌답니다. 그럼 어서 문제의 답을 말해보거라. 어떻게 하면 돌배를 만들 수가 있느냐? 임금님, 저는 돌배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돌배를 만들지 않아도 될 좋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래? 돌배를 만들어 보내지 않아도 될 방법이 있단 말이냐? 예, 임금님. 허허, 그거 정말 다행이구나. 그 방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당장 중국에다가 답장을 써서 보내면 됩니다. 답장을 보내라고? 도대체 뭐라고 답장을 쓰란 말이더냐? 임금님과 신하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소년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소년은 자신 있게 대답했답니다. 답장은 이렇게 써보내면 됩니다. 이미 돌배는 만들어 놓았으나 돌배를 끌고 갈 밧줄이 없다. 돌배가 몹시 무거우니 가볍고 튼튼한 모래밧줄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모래밧줄을 만들어서 보내거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 중국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모래로 밧줄을 만든단 말이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아니냐? 임금님, 그것이 바로 이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중국에서 돌배를 만들어 보내라 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요구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도 모래밧줄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모래로 밧줄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중국이 모래밧줄을 만들어 보낼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옳거니. 어차피 풀 수 없는 문제엔 풀 수 없는 답을 보내라는 것이로구나. 임금님은 당장 중국에 답장을 보내라는 명을 내렸답니다. 소년의 말대로 중국에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오랜 세월이 흘러도 모래밧줄을 보내오지 못했지요. 결국 어린 소년의 지혜가 한 나라를 구한 것이지요. 소년은 임금님께 큰 상을 받았고 훗날 나라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하르방당, 할망당.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지방에나 다 그랬지만 제주도에도 귀신을 모시는 당집이 곳곳에 있었어요. 기와로 지붕을 한 조그만 당집, 그 안에 모셔져 있는 귀신은 영검이 많았기 때문에 복을 빌고 싶은 사람이나 집안에 우환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그 당집에 재물을 차려다 놓고 촛불을 켜놓고 향을 사르면서 정성 들여 귀신에게 비는 것이었지요. 애월명 고내리 마을 근처에도 당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늙은 내외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늙은 부부는 때때로 한탄을 했지요. 우리한테도 아들 하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소.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하는 말이었어요. 아들은 그냥 딸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적적하지는 않겠지. 할아버지의 대답이었지요. 아들이나 딸은 없더라도 몸이나 자꾸 안 아팠으면 좋겠어. 요즘은 허리뼈가 칼로 써는 것 같이 아프니 견딜 수가 없구려. 한동안 치성을 안 드렸더니 신령님께서 화를 내어 이 지경이 됐나. 치성이나 올리고 와야지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당집에 올라가 제사를 지낼 양으로 술이니 고기니 과일이니 하는 재물을 준비해 놓고 할아버지를 보며 주의를 주었어요. 당신 아무리 술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성미라 하더라도 이 술은 제사에 쓸 것이니 절대로 입을 대서는 아니대요.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정말로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요. 일은 잘 하지 않으려 하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사시사철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이란 술 마시고 하는 술타령이었지요. 어디에 쓸 술이든 간에 술이 눈에 띄기만 하면 우선 먹고부터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사에 쓸 술이니까 이 술에는 절대로 입을 대서는 안 된다는 말 똑똑히 들었지요. 그 말을 해놓고서 할머니는 잠시 동안 이웃집으로 볼일을 보러 갔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그런 주의를 시켜놓고 갔다 해서 술 생각을 안 할 까닭이 없었지요. 술단지 옆으로 가서 코로 실룩실룩 냄새를 맡으니까 목구멍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게 겁이 나지 않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목구멍을 간지럽게 하는 술을 참아낸다는 것도 예사 문제가 아니었지요. 술단지 안에 술이 이렇게 많이 차 있는데 한 잔쯤 마셔 없앴다 해서 알 까닭이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술을 한 잔 몰래 퍼내서 마셨어요. 아이고야, 이것이 바로 신선 맛이로구나. 극락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이만큼 맛있는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술맛을 아예 못 보았다면 모를까. 술맛을 본 이상 도저히 그대로는 참고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한 잔 퍼내어 마신 것을 모를 사람이 두 잔 퍼내어 마셨다 해서 알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또 한 잔 퍼내어 꿀꺽꿀꺽 마셨지요. 세상에 이리도 좋은 맛을 두고서 내가 할머니 하나 때문에 참고 있어야 하다니. 에라 모르겠다. 이왕 들통이 날 바에야 맛이나 제대로 나게 실컷 한번 마셔보자.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꾼내 술 한 항아리를 말끔하게 비워놓고 말았어요. 에? 이렇게 만족한 걸 내가 뭐 때문에 겁을 내고 있었더란 말이냐.
기분이 좋아서 할아버지는 큰 대자로 드러누워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그 꼴을 보고서 넋을 잃고 내려다보고만 있었지요. 너무도 기가 막혀서였어요. 할머니는 세상 모르게 잠이 들어있는 할아버지를 발로 툭 찼답니다. 여봐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 소리도 듣지 못하고 코만 계속 골고 있었어요. 여봐요. 할머니는 또 발로 영감을 툭 찼지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모르고 잠만 자자 할머니는 악을 쓰면서 발로 툭툭툭 찼답니다. 여봐요, 여봐요, 눈을 떠봐요.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눈을 반쯤 뜨고 할머니를 쳐다보았지요. 어디서 개가지죠? 이제는 미치기까지 했나요? 뭐, 개구리가 울더라고. 빨리 일어나 보란 말이오. 이건 제사에 쓸 술이라고 그만큼 설명을 해뒀건만 왜 한 방울도 없이 다 퍼마셨는지 말을 해봐요. 할 말이 없게 된 할아버지가 다시 눈을 스르르 감고 잠을 계속 자려고 하자 할머니는 악담을 퍼부었어요. 세상에 당의 신령님께 드릴 재물을 가로채서 먹어버리다니 겁도 안 나요. 이따위 인간은 바가지만한 종기가 돋아나도 싸지 돋아나도 싸고 말고. 분한 끝에 할머니는 영감의 몸에 큰 종기가 나서 죽어도 아까울 게 없다는 악담을 뱉어놓은 것이지요. 할아버지는 눈을 퍼뜩 떴어요. 이 할망구야, 방금 뭐랬어? 아무리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기는 했지만 할멈이 한 악담이 생각할수록 분했기 때문이지요. 아니, 요 할망구야, 방금 나 듣는 데서 뭐라고 했느냐 말이야. 그러나 할머니도 지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바가지만한 종기가 도단하라고 했어. 왜? 제사에 쓸 술 다 퍼마시고 누워 자는 사람한테 그 소리도 못할까봐? 저런 저 천벌을 받을 여편 내가 뭐라고 하고 있어? 천벌을 받는다고? 제사술 마셔버린 임자나 천벌을 받지 웬 내가 천벌을 받아? 먹고 사는 살림살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 혼자서 했지. 첫날 만날 술 마시는 거나 알까? 당신이 논을 한번 갈아봤소. 밭을 한번 갈아봤소. 고기 한 마리를 잡아봤소. 곡식 널어놓은 덕석에 새 한 마리를 쫓아봤소. 소나기가 오니 장독대 한 번을 살펴봤소.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바가지만한 종기도 부족하지. 큰 술똥만한 종기가 돋아나도 오히려 부족하지. 성이 나서 한 번 말을 꺼내놓을 땐 당해낼 수가 없는 할머니였어요. 그래, 그 술똥만한 종기가 나야 속이 시원하다면 그런 종기가 나도록 당신님께 빌어보시오. 빌고 말고 웬 내가 입이 없어서 못 빌 줄 알았어? 임자가 말하기 전에 진작 빌었다면 어떡할 테요? 종기 맛이 어떤지 그거나 기다려보고 있는 게 좋을걸요. 더 말할 수가 없었던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앉아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었어요. 술은 또 담그면 되는 것이지만 멀쩡한 사람에게 종기 나서 고생하기를 빌다니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밖에 드는 것이 없었답니다. 물론 할머니도 뻔뻔한 할아버지에게 속이 상하니까
내친 걸음에 그렇게 악담을 해버리고 말았을 뿐이지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도리어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점에선 마을의 어느 누구도 따를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알다가도 모를 일은 세상 일인 것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할아버지의 엉덩이에 주먹만한 종기가 실제로 난 것이지요. 그것 봐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지 않소? 당신님이 오죽이나 했으면 정말로 그런 종기를 도단하게 해주어 분풀이를 했겠소. 내게 종기 나기를 원하더니 이제 당신 속이 시원하겠구려. 속이 시원하나마나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내가 알게 뭐요. 할머니는 더 있기가 거북했던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웃집으로 핑 가버렸어요. 할아버지는 종기 때문에 엉덩이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지요. 멀쩡하던 사람이 이 종기로 고생을 해야 하다니 어디에 가서 분을 풀어야 할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만일에 제가 받아먹을 술을 가로채 먹은 게 괘씸하다 해서 당신님이 그 심술로 내게 다 종기를 내려준 거라면 그 당신님이 미워서 참아낼 수 없는 것이지요. 할아버지는 아픔을 참고서 부엌으로 나가 칼을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그 길로 마을 뒤에 있는 당집으로 올라갔답니다. 할아버지는 헐떡헐떡 하던 숨을 잠시 가라앉히고 미친 듯이 당집 문을 열어젖혔어요. 안에서는 향불 냄새가 물씬 코를 찔렀지요. 할아버지는 바지를 까기가 무섭게 뒤로 돌아서 엉덩이를 당신님 쪽에다 들이대고는 들고 있던 식칼로 종기를 썩 베어 거기서 뿜어 나오는 피와 고름을 당신님에게로 뿌렸답니다. 이 망할 놈의 당신, 네가 준 종기 너에게 다 돌려주마. 그러고서 다시 돌아선 할아버지는 그 칼로 자기의 배를 찔러 땅바닥에 엎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이웃집에서 돌아와 보니 나갈 때까지 알아 누워 있었던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지요. 상처가 아프다면서 끙끙거리고 있던 영감이 어디를 갔을까? 구석구석을 찾아보다가 칼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란 할머니는 나는 듯이 해서 마을 뒤에 당집으로 올라갔답니다. 당집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측하고 있었던 대로 칼로 자신을 찔러 죽어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영감, 어쩌면 그렇게도 남의 속을 몰라준단 말이오. 부부간이라 만만해서 내가 일부러 당신의 부하통을 건드린 게지. 정말로 미워서 당신에게 그렇게 함부로 했겠소. 아이고 이 야속한 영감아, 아이고 이 야속한 영감아. 할머니는 통곡을 하면서 나오다가 자기도 그 칼로 고내봉 서쪽 비탈길에서 자결을 하고 말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이 두 부부를 불쌍히 생각해 하르방당과 할망당의 두 당집을 그곳에 세워주었답니다.